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 및 회계의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실체의 과정과 계속 기업의 과정과 그 기간별 보고 과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기본 과정은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 전제는 기업 실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노출된 것으로서 환경적 과정 또는 회계의 공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업 실체의 과정과 계속 기업의 과정과 기간별 보고 과정이 있어요. 회계나 세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회계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이 구분되시는데 이 내용까지는 세무 쪽에 해당이 되는 거야. 원래가. 그런데 기업 실체의 과정은 기업 실체는 기업 소유주나 다른 기업 실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 단위로서 간주하며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정 설정을 다 하는 거야, 우리가. 회계에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다 가정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정적인 것이 단기 순손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자,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계속하리라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역사적 원가의 평가 근거와 유동 항목의 비유동 항목의 구분으로 근거 등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립을 했지만 도중에 하차한다는 가정이 아니고 그 다음 연도에 계속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조건에서 모든 기업회계 기준을 만들어 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저 사람 좀 있으면 6개월 그만둘 것 같아. 그럼 미리 그런 가정이 아니고 내년도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정하는 조건에서 기업회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업 설립하는데 저 사람 8개월밖에 못해. 8개월 가정에 기업회 기준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조건에서 만드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기업 실체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없어진다는 가정이면 안 되잖아. 계속 살아있는 쪽으로 만드는 기업의 기준으로서 기업 실체의 가정을 만든 것이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기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많죠. 기간별이라는 건 1년 기준이 있겠고, 아니면 결산을 1년에 2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은 딱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3번, 4번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4번 하는데요. 부가세 할 때마다 하는 회사들이 있어. 그거는 기업회 기준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 방침에 부가세 3개월마다 할 때 결산도 같이 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기업회 기준에서는 한 번 결산과 2번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데, 국세청, 한국전력 같은 데 있죠? 이런 공공기관, 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상반기, 하반기 결산 2번 해요. 하지만 보통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우리 시험은 다 1년에 한 번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우리가 일정 기간 단위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각 기관에 대한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서 발생지 회계의 채택 수익 비용의 이연의 발생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발생지 원칙에서 이건 기간별 보고라는 것은 거의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단위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자, 발생주의라는 말이 있죠.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그래서 그 가로친 거 읽어볼게요. 우리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치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에 발생하는 기간에 인식하여 당해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회계 처리를 말한다. 아까 얘기했죠. 보험료 4월 1일날 120만원 지급했지만 단기 발생 비용은 얼마야? 90만원이죠? 그렇죠?
나머지 30만 원은 다음 연도가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발생주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현주의는 수익 계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상반되게 수익병 대응의 원칙이라고도 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별표 많이 쳐놓으세요. 회계의 질적 특성은요,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지만 여기 이 회계의 질적 특성은 엄청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회계의 질적 특성은 첫 번째 이해 가능성, 두 번째 목적 적합성, 세 번째 신뢰성. 잠깐 뒤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비교 가능성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회계에서니까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뭐 제약 요인서부터 있고 별거 많은데 비교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회계 질적 등에서 이해, 목적, 신뢰성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셔서 비교 가능성 요거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비용의 효익의 균형 뭐 요건 뭐 나중 문제고 요건 뭐 나중 문제고 비교 가능성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회계의 질적 특성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프린트가 잘못돼서 그래요. 첫 번째 이해 가능성, 두 번째 목적 적합성, 세 번째 신뢰성, 네 번째 비교 가능성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4번으로 바꿔주세요. 됐어요? 됐었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4번까지가 보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회계의 질적성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뒷장에 넣여 있는 비교 가능성까지. 이해갔습니까? 그거 좀 수정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회계 질적성에서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내기 위하여 갖춰야 할 속성이다. 이해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정보 이용자의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야. 내 장부를 이해 가능성이 있게끔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시험 문제는 다 여기입니다. 두 개야.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이거 별표 진짜 5개 피세요. 이거 두 개. 목적 적합성 별표 5개, 신뢰성 별표 5개. 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를 내는 특성이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 요거. 그 다음에 신뢰성은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중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예측 가치, 2번 피드백 가치, 3번 적시성, 4번 중립성 이렇게 나와. 이론이.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란 얘기야. 여기 가지수를 아셔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 볼게요. 예측 가치. 그 내가 예피적 그래야 자꾸. 알겠습니까? 이 예측 가치가 여러분들 이게 확인 가치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측 가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돕는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피드백 가치는 여러분들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부가 피드백 가치를 피드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공사를 여러분들 할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층짜리 건물 하나 짓더라. 근데 총 50억이 들어갔다고 보자. 아니 10억이라고 보자. 계산하기 좋게. 10억이면 여러분들 한 5년 걸린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10층짜리 10억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10억 한꺼번에 줍니까? 그럼 어떻게 돼? 부부처 나눠주겠죠? 그것도 어떻게? 기간별로 나눠줄 수 있겠지? 3개월마다 끊어주던가. 근데 분기마다 줘야 될 거 아니야.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너무 한 달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주던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들이 목적 적합성이에요. 하지만 신뢰성은 그게 아니야. 1년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결산할 때 그때 한번 보겠다. 또 1년 보고 받자마자 또 그 1년치를 주는 거야. 그건 신뢰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 주관적인 것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뢰성 옆에다가는 객관적인 것이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는 기준에서는 우리가 공사 비용을 줄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주는 거 있죠? 이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때마다 목적이 달성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야. 1년 기준으로서 결산했을 때 그 다음 연도 할 때 그 다음도 또 주는 거야. 왜? 돈을 먼저 줘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 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돕는 질적 특성이다. 내가 3개월치 먼저 줬어. 그 다음 3개월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또 이만큼 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만큼 또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보다 또 내가 또 많이 줬지만 이번에 돈 줬지만 이거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가가 상승됐어. 그럼 물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될 것이고, 물가 하락이 됐어. 그럼 그만큼 돈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 적합성은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다진 얘기야. 하지만 신뢰성은 그런 관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야. 완전히. 알겠습니까? 뒤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 때 제공하는 거야. 이게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적시에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 알겠습니까? 신뢰성, 정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적 특성이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가 나타나고자 하거나 나타날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대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질적 특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의 확실한 그 근거치를 가지고 확실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검증 가능성. 다수의 다른 측정자들이 동일하게 경제적 사건의 거래를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유사한 결론이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은 측정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측정할 때는 돈이 이렇게 나왔어. 차이가 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검증 가능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A가 측정했는데 10억 나왔어. 근데 B가 측정했는 건 11억 나왔어. 이게 근사치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엉뚱하게 10억이고 15억 나왔어.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1년 기준으로서 보고할 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표현의 충실성,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을 보고 신뢰성 있게 보고받을 때 1년마다 보고받을 때마다 돈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립성,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리 예정된 특정 결과에 가져오는 편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이 사람한테 누가 알아? 이 사람 물건 구입할 거야. 그 사람 물건에 대체해가지고 그 물건의 가격으로 우리가 대체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돼? 편파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갔습니까? 아까 신뢰성은 항상 객관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주관적이 강조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야. 피드백 가치와 적성과 마찬가지로 그 대표이사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나는 저쪽보다는 나는 좀 보수주의야. 난 좀 과거 옛날 거를 좀 추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그게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지만 주관적인 것이 강조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뢰성은 객관적인 것이 강조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야 주관적인과 객관적인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 뭐라고요? 예피적.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요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성자가 들어가는 게 성자 들어가는 건 다 신뢰성이잖아. 근데 뭐 하나만? 적시성 하나만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 있게.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과 기관별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기업 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동종 산업에 대한 다른 기업과 유사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속성. 만약에 삼성과 뭐 현대 뭐 이렇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기업 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관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른 기관의 재무제표에 비교할 수 있는 속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비교 가능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별도입니다. 이제 비용 효익의 균형. 자, 비용과 효익에 대비해서는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의 정보 제공이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 정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또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또 별표 5개 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제가 금방 얘기했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요 신뢰성은 이렇게, 요거와 목적 적합성, 요거를 분명히 극과 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목적 적합성은 현행 시가대로 가는 거야. 왜? 만약에 분기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항상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했다 상승할 때마다 그 시가별로 원가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신뢰성은요, 역사적 원가란 말이야. 1년 기준으로서 여기 보세요. 올해 12월 말일 됐어. 자, 내년에 공사할 걸 12월 말에 줬어. 근데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 될지 아직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목적 적합세는 현행 시가야. 자, 3개월 보고받고 3개월 줬어. 보고받자마자 또 3개월 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현재 시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단가가 제일 최종적인 것이 맞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시가의 자산의 평가는 시가 기준이 제일 근접하다는 얘기겠고, 신뢰성은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가와는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건 중간보고서, 요거는 뭐야? 반기 재무제표, 중간보고서이지만 요건 뭐야? 정기보고서, 1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자, 손익의 개념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요건 발생주의 원칙,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발생주의 원칙이지만, 신뢰성은요, 항상 현금주의 원칙으로 써가시는 거고, 목적 적합성은 뭐예요? 진행 기준이야. 매 개월수마다 진행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지만, 신뢰성은요, 완성 기준이야. 내가 아까 1년치 얘기했지만 3년 뒤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한꺼번에 우리가 완성되면 내가 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성 기준으로서 신뢰성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의 투자 주식의 평가라고 나왔죠. 요건 지분법, 요거는 또 신뢰성은 원가법. 그래서 신뢰성은 다 원가에 관련된 것이고, 원가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완성 기준이고 현금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신뢰성이기 때문에 직접 차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목적 적합성은 우리가 이건 뭡니까? 현행 시가로 가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을 합니다.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충전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충전시키는 거예요. 못 받을 걸 가정해서 미리 또 충전할 수 있는 대돈 충당금도 있겠지만 퇴직금의 충당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 있어? 핸드폰을 충전시키지. 언제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회계는 내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내년을 대비해서 충전시키는 게 대손 충당금, 퇴직금의 충당금이라는 것은 내년 대비해서 항상 결산 때만 충전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 충전이라는 게 충당이라는 거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충당이라는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 회사 지금 전 직원들이야. 내년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내년에는 뭡니까? 직원들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정리해고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회사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미리 내년에 퇴직금 나갈 거 있죠? 미리 충전시킬 수도 있는 거야. 방법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을 한 5명 잘릴 것 같아.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는 안 하지만 5명 잘라야 될 것 같아. 그 5명 미리 충당금을, 퇴직금을 미리 설정해서 다음 년 넘겨놓는 거야.
그래야 내 회사의 운영에 자금 운영에 대해서 충당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나가면 퇴직금 주면 되잖아요. 충당해 놓은 거. 그렇지? 충전시켜 놓은 거. 하지만 어떻게 돼? 회사가 다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정리해고 안 했어. 그 충당금 많이 설정했어. 되돌려 받는 거야. 그게 대선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충당 환입이 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첨차적으로 한번 개정 과목을 다 배운 다음에 이걸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맞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다음번은 들어보고 나중에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충관계라는 것은 극과 극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꼭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중요성 같은 거는 보수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성은 회계정보의 뭡니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서 중요하지 않는 거래는 간단히 기록하고 중요치 않은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나중 문제고요. 보수주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무제표 인식 과정도 이런 원리로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당사항이 많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다음 시간에는 요 회계의 순환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